Tag Heuer. 박 대통령이 전쟁 위험을 경고하고 우병우가 취하 소녀상도 언급했습니다. 야당은 북핵 해법, 사드 등의 이견을 보였습니다. 비원 폭격기, 날스탓의 내일 한반도용입니다. 해구산과 정치권 핵무장론 짚어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가 미국 대선 쟁점이 됐습니다. 무려 200만 기가 넘는 무연 공유, 대책 없이 갈등만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50억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이 3년간 90억 넘게 과다 청구했는데 서울대병원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월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북핵 위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뜻을 모았지만 북핵 해결과 사드 문제를 두고는 평행선에 달렸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여야 3당 대표와 청와대 회동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격 위협이라며 전쟁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 있다며 해구산을 포함해 군사적인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초당적인 협력은 약속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박지원 원내대표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다그치듯이 물으셨어요, 먼저. 또 저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박 대통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사드를 반대해선 안 된다고 했고 야당 대표들은 반대 입장을 불순 세력으로 몰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을 불순 세력, 국론 분열, 안보 무책임 세력으로 규정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사드를 논의하자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드는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은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은 북한에 시간 벌어주기만 될 뿐이라며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도 거절했습니다.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북한에 대한 타협 없는 제재와 해구산과 사드 등 군사적 대응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오늘 청와대 회동에선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야당 대표들이 우수석 경질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년 실업, 한진해운 구조조정 등 경제 문제도 논의됐지만 입장 차는 여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청와대와 야당이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문제를 꺼냈습니다. 우수석의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도 중차된 업무를 지속하고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특별조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은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별법의 취지, 재정적 상황, 사회적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 내에서 논의해달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소녀상을 이전하겠다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체 개혁 중이니 그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과 노동계 총파업, 청년 실업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진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남색 빛깔의 비슷한 재킷을 입은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장애인들이 만든 USB를 선물하고 자필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동에서 청와대와 야당이 입장차를 좁힌 건 별로 없었습니다.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오늘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것이 그나마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담 관련 청와대 출입하는 홍혜영 기자, 야당 출입하는 김경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홍 기자, 오늘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회동에 대해서 청와대 평가 오늘 어떻게 나옵니까?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를 만나자마자 네.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가장 급했던 질문이었던 거죠. 예. 박지원 위원장은 반대 당론이다라고 했고 추미애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가 아까 보셨겠지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박 대통령이 굉장히 몰아붙이듯이 다그쳤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는 얘기가 다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약간 레이저 광선을 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거군요. 김경화 기자, 오늘 야당에서는 회담이 끝나고 나서 평가가 아주 박하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더민주는 소통의 절벽을 느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더민주 자체적으로는. 예.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은 야당의 주장을 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주장을 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이런 자리를 자주 갖는 게 더 기대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예. 회동을 더 자주 갖는 게 야당 입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홍 기자, 청와대에서는 이번 회동을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워낙 이게 시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뭔가 좀 사드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야당이 그 주장을 조금 더 잠잠하게 하는 뭔가 그런 그림을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제안한 것도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상한 시기에는 야당이건 국민이건 누구건 간에 정부를 모두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도로 주워 담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좀 명분도 필요하고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라는 좀 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단칼에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위성을 절절하게 호소했지만 그 진정성이 어떻게 보면 퇴색됐을 수도 있겠다, 고집불통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김경화 기자, 오늘 회동에서는 홍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분명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인식회가 드러났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추미애 대표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자고 했다가 사실상 면박당한 것 아닙니까? 네, 바로 면전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추 대표 입장에서는 좀 민망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서 오간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북한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경우에는 북한이 오히려 이거를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은 핵 보유국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이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에서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내게 되면 입장이 매우 이상해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 인식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여야정 안보협의체에 대해서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 거고 여야는 그냥 협조를 구하는 대상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야가 협조를 구하는 대상이고 어차피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다고 해도 사실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사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사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관심사 중에 하나는 김 기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추미애 대표 이 여성 정상이 야당의 이제 대표하고 만나서 하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상견례 같은 건데 거기서의 좀 기싸움 이것도 좀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 기싸움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두 분이 의상을 똑같은 색을 입었는데 혹시 이게 색깔을 일부러 맞춘 게 아니냐라고 추 대표한테 질문이 갔는데 추 대표의 비서실장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단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회동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앞서
앞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북핵 네. 특사 문제를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건 전혀 먹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 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이라든지 우병우 수석 사퇴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는데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북핵과 뭐 그 밖의 사안들이 반반 정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추 대표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던 민생경제 부분은 사실 거의 다뤄지지 않았고 예. 북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 교육 자리 같았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교육 자리 같았다. 뭔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쾌했을 수도 있는 걸 네.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싶은데 홍 기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입장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거죠? 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진짜 원론적인 입장은 말했는데요. 네. 그나마도 굉장히 뜸을 들이다가 막판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기존의 입장과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례 회동, 앞으로 이게 사실 중요한데 그래도 뭔가 여야의 대표하고 단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 이거 하나에 조금 더 의미를 둬야 한다. 지금 그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야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결과물이 평행선에 달린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예. 한 번에 뭔가 합의를 이루긴 힘들지 않습니까? 소통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좀 다뤄볼 얘기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무력 시위를 벌일 예정이던 미 전략폭격기가 강풍 때문에 출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전시 상황에도 날씨 탓에 연기되는 건 아닌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반도에 상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B-1B 랜서입니다. 오늘 오전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할 계획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 7대는 정상 운항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유사시에도 날씨가 나쁘면 출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기상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미연합 강습훈련에 참가합니다. 이처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미 전략자산의 출격은 연례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직후에도 B-52 전략폭격기,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거듭 전개를 하다 보니 더 이상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미군의 전략 자산을 아예 한반도에 상주시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주요 언론조차 통과 의례식 대북 제재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가능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 전략폭격기를 포함해서 미국은 3대 해구산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3는 미국 핵전력의 핵심입니다. 170에서 350킬로톤의 탄두 3개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다탄두 핵미사일로 45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13,000km에 달해 미국 본토에서 발사하면 한 발로 평양, 함흥, 원산 3개 도시를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해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18,750톤에 달하며 150여 명이 탈 수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2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현재 14척이 운용 중입니다. SLBM과 같은 이런 미사일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952년부터 60년간 운영해온 B-52 전략폭격기는 길이 50m, 무게 220톤으로 재래식 무기와 핵탄두 순항 미사일을 최대 27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 동굴을 파괴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해 유사시 지하로 숨어든 김정은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B-2 스피릿은 스텔스 전략 폭격기로
핵폭탄 16발을 장착할 수 있으며 B-1B는 B-52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초음속 전략폭격기입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는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도 괌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입니다. TV조선 윤성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가장 막강한 핵 전력으로 동맹국에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 해구산을 펼칠 수 있는지 안효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해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미국. 미국은 이후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핵 보유국이 동맹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는 확장 억제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Today, I want to reaffirm that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and security of North Korea, including extended deterrence, is unwavering.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확장 억제 전제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때입니다. 한미 양국은 더 나아가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발사 이전 위협 징후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 선제 불사용 구상을 해왔던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북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이 구상을 철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핵 선제 타격은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유도 무기로 타격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주 일대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쯤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의 여파는 멀리 강원도, 대전에서까지 느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사경 기자, 지진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바로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44분입니다. 지진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리히터 규모 5.1의 강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나자 시민들은 집이 떨리고 의자 등 가구가 심하게 흔들려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진이 발생하자 경주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일대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울산과 경주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긴급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멀리 강원도 해안과 대전, 서울 등 전국 모두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지난 7월 5일 울산 인근 해역에서 진도 5.0 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 또다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진은 오후 저녁 7시 44분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리히터 규모 5.1의 강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 지진이 발생하자 경주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일대까지도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지진은 멀리 서울까지도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이번 지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울산과 경주 등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독자적인 핵 대응 능력을 갖춰서 북한 핵을 억제하자는 건데 이번에는 그 주장이 상당히 거셉니다. 판포커스, 먼저 현실적으로 핵무장이 가능할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의원 31명이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핵도발 억제 수단을 강구해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기술적, 외교적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인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몇 년 내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핵물질만 확보된다면 1년에서 3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다시 맺어야 합니다. 한미 그 원자력 협력 협정 자체가 한국의 핵기술 그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에 NPT 10조가 국익이 위태로울 경우 탈퇴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만큼 합법적 탈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NPT를 탈퇴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하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고 한미 동맹도 깨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그래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북한 핵을 우리한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핵에는 핵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 과연 국제사회의 경제, 외교적 제재와 미국과의 관계 파탄이란 현실적 위험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렵다면 1991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놓자 이런 주장도 꾸준히 나옵니다. 전술핵 재배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이 주장은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여권에선 25년 전 철수한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쏟아집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비용을 아끼면서 북핵 협상 때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술 핵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이 계속 핵무장을 함으로써 북한이 치러야 될 비용을 높여주는 방법이시죠. 하지만 전술핵을 배치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허물고 북핵 포기를 압박할 명분도 없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청와대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술핵 배치를 허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 대만 등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미국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더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술핵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함으로써 사드보다 더 심각하게 주변국의 안보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며 공들인 한중 관계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네, 중국이 훨씬 교모하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방관하는 이 압박과 방관을 척철히 교모하면서 한미를 견제하는 이런 고난도 핵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동맹 외교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3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초당적 외교를 벌이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다시 재확인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보장 이런 문제에 대한 의회 간의 공감을 마련하는 노력.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과 함께 계획된 이번 미국 방문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동행합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함께 순방에 나서는 만큼 초당적 협치 외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에드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등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의 핵심 인사는 물론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납니다. 사드 배치 등 각 당이 대립하는 사안은 서로 의견을 조율해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이란에 도입한 것과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보 위기 속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수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괜찮을지, 또 여야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미국 측에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북한은 이곳에 3개의 갱도를 뚫고 핵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1차 핵실험은 동쪽에 위치한 1번 갱도에서, 2차부터 5차까지는 모두 2번 갱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 위협에 국방부가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풍계리 지역에서는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다라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핵실험이 유력한 곳은 그동안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3번 갱도입니다. 실제 지난 9일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갱도 입구에서부터 여러 개의 가지 갱도를 만들어 비밀리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 사용한 실험장은 무너져 내리거나 방사능에 오염돼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연내에 추가 핵실험을 시사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 6차 핵실험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 9.11 테러 추도 행사 도중 사실상 실신했습니다. 올해 69세인 클린턴 후보의 건강 문제가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한 건데요. 워싱턴의 백대우 특파원을 연결해 현지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대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백 특파원, 지금 그곳 시간은 아침이죠? 미국의 네, 영상을 보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 무릎이 팍 꺾이면서 사실상 옆에서 부축하지 않았으면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이른 아침입니다. CNN TV에 나오는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26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어제 오전 뉴욕 맨하튼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9.11 테러 공식 추모 행사 도중 보좌진의 부축을 받으면서 갑자기 퇴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미 전역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쪽 신발을 흘리고 갈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진 클린턴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승하차에 올라타기 직전 다리가 풀려 몇 차례 휘청거렸고 인도와 차도 사이턱에 발이 걸려 무릎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 특파원, 클린턴 캠프에서 이거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클린턴 캠프 측은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클린턴의 주치인 리사 바덱과 클린턴 캠프의 닉 메릴 대변인은 추모식 도중 더위를 먹었지만 지금은 아주 좋아졌다며 말하자면 중병이 아니라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온 클린턴 스스로도 컨디션이 아주 좋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의 건강 공방은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선 마지막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이건 높아지는 건데 트럼프가 만약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면 그간의 언행으로 볼 때 미국의 해구산 약속 이거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백악관 인근의 K 스트리트 등 이곳 워싱턴 DC 정가 주변에선 트럼프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을 일거에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사실 그동안 트럼프가 제시한 북핵 문제 해법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 북한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지칭하는 모습에 비춰보면 해구산 제공을 비롯한 대북 공조가 트럼프 체제에선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이른 시간 내에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해구산 제공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특파원,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또다시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도 중 동맹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독일, 일본, 한국 등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의 대가를 더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며 위협했고,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인적 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해구산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확 늘어 요즘 택배 기사는 손이 10개라도 모자를 팔립니다. 이런 와중에 새 주소와 신우편 번호가 이 바쁜 손길을 더 붙잡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택배 상자가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평소보다 10만 개나 늘어난 30만 개를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몇 시간째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7시간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량만 문제가 아닙니다. 구주소에 도로명 주소가 뒤죽박죽 섞여 분류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곳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이 100개의 택배 중에 보낸 사람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택배가 몇 개일지 세어보겠습니다. 100개 중에 구주소는 78개인 반면 도로명 주소는 22개에 불과합니다. 배달기사들도 2번 일합니다. 신주소는 없어요. 지도가. 그래서 신주소로 오면 그 신주소를 치면 구주소가 떠요. 그 여기서 이제 구주소를 지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한 오피스텔이지만 주소는 구주소와 신주소 2개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택배에는 반은 신주소, 또 반은 구주소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분류 시스템은 도로명 주소로 맞춰져 있습니다. 주소가 구주소인데요. 신주소로 한번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로명 주소에 5자리 새 우편 번호까지. 주소 고쳐 쓰느라 진이 빠집니다. 솔직히 좀 아직 입에도 잘 붙지 않는 새 도로명 주소인데 또 새 우편 번호까지 쓰라고 하니까. 홍보도 정착도 안 된 신주소 체계가 택배 전쟁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또 추석을 앞두고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200만 기 넘는 무연고 묘가 방치되어 있고요. 온전한 묘도 서툰 행정 탓에 파헤쳐지기도 합니다. 그 실태를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텅 빈 아버지 묘를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죄스러움에 눈물까지 흘립니다. 야산을 매각하려는 한 실향민 단체가 묘를 파헤쳐 유골을 인근 납골당에 옮겼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억장 무너지고 진짜 막 지금도 가끔가다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봉분이 있어야 할 묘자리엔 보시는 것처럼 황폐한 구멍이 남았고 비석이 이곳저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파헤쳐진 묘 13곳 중에서 무연고 묘는 2곳에 불과합니다. 야산의 무연고 묘가 하도 많다 보니 담당 공무원도 단체의 설명만 믿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저희한테 소견 내용은 확인을 해요. 그럼 허가는 당일도 연구자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전국 묘소 2천만 개 중 무연고 묘는 10%가 넘습니다. 공원 묘지들도 연락이 끊긴 유족과 밀린 관리비 탓에 골치를 썩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만들어진 지 60년이 지난 무연고 묘를 철거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적습니다. 임의적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여기에 모신 그 유족들의 가족들의 그런 그 정을 생각해서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연고 묘를 둘러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일들이 명절마다 벌어집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 고속도로에서 치매를 앓던 50대 남성이 트럭을 몰고 역주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용차와 정면 충돌에 70대 할머니가 숨졌는데
이 2살 난 외손녀는 품에 꼭 안아서 살렸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구간. 갑자기 터널 반대쪽에서 역주행 차량이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대전 대성동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 픽업 트럭을 몰던 57살 오모 씨가 12km 구간을 역주행하다 33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역주행을 한 트럭마저 이렇게 종이장처럼 구겨져 처참했던 사고의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 씨의 어머니 61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충돌 순간 2살 배기 외손녀 최모 양을 품에 꼭 안았고 최 양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보호하려고 그렇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역주행을 한 오 씨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알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주행한 차 가족에 의하면 한 3, 4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경찰은 오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국립대 병원들이 병원비를 규정보다 많이 청구했다가 되돌려준 금액이 지난 3년간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 서울대병원이 16만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6만 건. 다른 병원도 아니고 서울대병원에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뇨와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는 71살 이모 씨는 며칠 전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환급받을 거라고 저기가 용지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환급을 받게 됐었어요. 40몇만 원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 부담금 환급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원래 내야 할 부담금보다 부당하게 더 많이 낸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같은 병원비 환급은 서울대학교 병원이 16만 450건, 16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8만 1,000건, 충남대병원이 7만 5천 건 등 16개 국립대병원이 3년 반 동안 총 74만여 건, 91억여 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비가 과도하다고 환자가 직접 민원을 제기해 돌려받은 과다분임 부담금도 1,500건에 가까웠고 금액만 4억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다른 병원에 비해 환자 수가 많고 중증 환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올해 상반기 환급 건수가 벌써 작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진료비를 빈번하게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과다 부당 청구하는 나쁜 관행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국립대병원의 병원비 과다 산정을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내에서 장기 이식이 오래 걸리다 보니 중국에서 불법 수술을 받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젠 비밀도 아닙니다. 87명의 환자에게 60억 원을 받고 중국에서 하는 불법 장기 이식을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심장 이식을 위해 브로커가 소개한 중국의 한 병원에 들어서는 가족. 중국이 더 잘한대. 절차랍시고 따지는 것도 없으니까. 영화 속 내용이 현실 속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장기 밀매 조직 총책인 43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환자 87명에게 60억 원을 받고 불법 장기 이식을 알선해 수수료로 6억 원을 챙겼습니다. 수술은 중국 병원 13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인 환자로 접수한 뒤 한국인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국내에서 장기 기증을 받기 위해선 기약도 없이 몇 년씩 기다려야 했지만 중국에선 이렇게 간단한 서류 조작만으로 2주 만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급한 환자들은 2천만 원 하는 수술에 급행료로 1억 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이래서 빨리 수고 안 하고 좀 양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불법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 4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 이상을 느낀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폐암은 자각 증상이 없고 조기 발견이 쉽지 않아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흡연인데요.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30년 이상 흡연자에 대해 무료 폐암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56살 정동윤 씨는 지난 2012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은 3기까지 진행된 상태. 건강에 자신 있었던 정 씨에겐 날벼락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건강도 많이 챙기는 편이라 폐암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폐암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기에 발견되다 보니 암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폐암 환자가 10분이 계시다. 그중에 1기나 2기라고 하는 조기에 진단된 환자는 2분밖에 해당하지 않고요. 정부가 폐암 환자의 사망률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담배를 매일 한 갑씩 30년 이상, 2갑씩 15년 이상 피운 55세 이상 74세 이하 흡연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CT 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예산은 29억이 확보가 일단은 돼 있고 대상 규모는 한 8천 명이 됩니다. 또 2019년부터 폐암을 위암이나 간암 등 5대 암처럼 국가 암검진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 암 발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염전, 축사에 이어 이번엔 타이어 노예입니다. 직접장애인을 10년 넘게 노예처럼 부리고 장애인 연금도 뺏고 심지어 몽둥이로 폭행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전수조사한다더니 또 발생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대형 타이어 사이에 자리 잡은 컨테이너 숙소. 지적장애 3금인 43살 김모 씨가 지낸 곳입니다. 타이어 수리점 업주 64살 변모 씨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김 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이제 모자 부잣지가 이제 어린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받지 못한 임금만 1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에게 나오는 기초수급비와 장애수단 2,400여만 원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뭐 장애 뭐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변 씨 부부는 말을 안 듣는다며 곡괭이 자루와 파이프, 강목 등으로 김 씨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곡괭이 자루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족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있고 2007년엔 깁스까지 했습니다. 폭력법은 일부 인정합니다. 이렇게 흉기를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경찰은 타이어 가게를 찾은 손님이 변 씨가 김 씨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신고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씨는 10년 만에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됐지만 아버지가 2008년 사망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8명이 50대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에서 말리던 한국인 남성 3명도 다쳤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앞,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여성과 남성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살인당했다. 음식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37살 천모 씨 등 8명이 난동을 부린 건 지난 9일 밤 10시 반쯤. 식당 주인 53살 안모 씨가 밖에서 사온 술을 못 마시게 했다며 시비가 시작됐고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값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남도 아니고 제 어머님이가 솔직히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많은 모습 자식으로서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니. 안 씨는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중국인들의 집단 폭행을 막으려던 식당 손님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 천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행 3명을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 늦은 밤 혼자 다니는 여성과 취객을 때리고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폐지 줍는 노인까지 노렸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35살 유모 씨가 전화를 하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다짜고짜 여성의 머리를 걷어찬 뒤 줄행랑을 칩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나 쓰러진 여성의 가방을 들고 달아납니다.
이번엔 종이를 줍는 노인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갑자기 덮쳐 목걸이를 낚아채고선 저항하던 노인도 완력으로 뿌리칩니다. 유 씨는 밤 늦은 시간 이렇게 인적이 드문 거리를 혼자 다니는 여성이나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8차례에 걸쳐 금품 700여만 원을 뺏었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사우나 등을 전전하던 유 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습니다. 강도 범행을 할 때 여성이 혼자 길을 가고 있거나 그러면 그 심야 시간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최현입니다. 네, 언제쯤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요? 아이를 때리고 밥을 굶긴 어린이집 2곳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입니다. 보육교사가 잠을 안 자는 2살 아이들 얼굴을 이불로 덮어버립니다. 이불 속에 손을 넣더니 아이를 거칠게 뒤집습니다. 이 아이 목에선 선명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선생님이 옆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래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미안하죠, 애들한테. 다른 여자아이는 지난 2달 동안 어린이집 가기가 무섭다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학대 받아서 했던 행동이었구나. 스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른 어린이집에선 보육교사가 자다 깬 3살짜리 아이 머리채를 잡아 흔듭니다. 밥도 물 말아 먹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식판에 밥알만 묻혀 부모를 속이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경찰이 이 어린이집에서 확인한 학대 사례만 지난 9달간 200건이 넘습니다. 엽기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칫솔 하나로 여러 아이를 이빨을 닦이고 숟가락 하나로 여러 아이에게 간식을 먹인다거나. 이 어린이집은 3년간 무자격 보육교사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학대 경위와 추가 사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지금 또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주 일대에서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조금 전에 규모 5.8의 여진이 다시 발생해 지금 상당한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도 지금 방송 중에 여진을 감지할 정도로 지진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바로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조금 전인 오후 7시 44분입니다. 첫 지진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리히터 규모 5.1의 강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방금 전 초기 진앙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8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이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서울 TV조선 보도본부에서도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진은 전국에서 느낄 정도고 건물이 휘청할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20여 초간 건물이 심하게 흔들렸고 특히 지진이 발생하자 울산과 경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부산과 경주 등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선 전화도 불통되는 상황입니다. 또 지진이 발생하자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해 현재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 또 KTX 열차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정지했고 일부는 현재 서행 운행 중입니다. 경주 주변에는 원전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한수원 측은 현재 원전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지진 관련 속보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침 경기도가 도내 500개 아파트 단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김승동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는 2014년 경비원 임금을 4만 원씩 인상한다며 관리비를 올렸습니다. 1년 계약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준다며 추가로 관리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관리업체가 1년간 1,000만 원이 넘게 빼돌린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는 수익적립금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도내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3,100여 곳 가운데 556곳의 관리비 실태를 점검해 152억 원이 잘못 쓰인 점을 적발했습니다. 한 가구당 연간 3만 원의 헛돈을 쓴 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수선 공사비와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관리소 직원 수당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지급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아까운 재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경기도는 1,000만 원 이상 부당 수익을 올린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28개 단지로부터 2억여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등 각종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홍보대행사 대표 박수환 씨. 박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친분을 과시했던 여러 언론사의 간부들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2009년 1월 박수환 씨는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사장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대우조선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의 당시 민유성 행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연임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 전 사장도 흔쾌히 성공보수를 약속했습니다. 2009년 2월 연임이 결정되자 박 씨는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남 전 사장은 금액에 맞춰 착수금 5억 원에 3년 동안 매월 4천만 원짜리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공된 서비스는 신문 스크랩이 전부였습니다. 박 씨는 금호그룹에도 접근했습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구조조정 약정을 체결할 위기에서 구해주겠다며 11억 원을 챙겼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에 보고돼 은행장이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산 2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위해 동결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기업들에 접근하며 친분을 과시했던 다수의 언론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사 소속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박 씨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현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리콜을 발표한 뒤 허위 신고를 하는 블랙 컨슈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신고한 일도 있습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2010년 한 소비자가 충전 중이던 삼성 휴대폰이 폭발했다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작이었습니다. 멀쩡한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던 겁니다. 이번 갤럭시 노트 7 리콜 발표 후 삼성전자엔 이와 비슷한 허위 신고가 빗발칩니다. 프랑스에서 신고된 제품을 조사했더니 역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터진 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일 리콜 발표 이후 일주일간 삼성전자에 접수된 갤럭시 노트 7 폭발 허위 신고 건수는 모두 12건에 달합니다. 엉뚱한 그런 요구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요구가 다 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갤럭시 노트 7 교환을 앞두고 공장을 풀 가동하며 리콜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가 잇따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평촌에서는 제품이 타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수거하려고 하니 돌연 취소합니다. 대전에서는 신고한 번호 자체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클레임이나 민원을 제기한 고객들을 상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죠.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재용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파문을 책임지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오늘 이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고 다음 달 27일 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 파문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오너가 직접 책임 경영을 통해 정면 돌파에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사회는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등기이사 추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을 시장한테 명확하게. 이 부회장은 앞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경영상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분기마다 보수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프린터 사업부를 HP에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4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창의적 조직 문화를 강조하는 스타트업 삼성을 선포하는 등 기업 문화 혁신을 진행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명실공히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책임 경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TV조선 신서입니다. 통신사들, 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고 해놓고 알고 보면 진짜 무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 절차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과장 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재작년 LTE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직장인 강모 씨. 그런데 갈수록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데이터를 일정량 이상 쓰면 통신사가 멋대로 LTE망을 속도가 느린 3G망으로 돌렸습니다. 엄연히 그 LTE와 3G는 굉장히 다른데 그런 설명을 미리 해주지 않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만 무제한이었고 실제로는 일정량을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통사들은 마지못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730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최대 2기가까지 주고 통화나 문자에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면 모두 환불합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30분에서 60분의 무료 통화가 제공됩니다. 보상 절차는 11월부터 개인별 문자로 공지합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통사는 사용 제한이 있다면 무제한, 무한 등의 문구를 쓸 수 없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 달리는 수소 전기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제 본 궤도에 오릅니다. 수소차 택시와 카쉐어링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3분 충전의 주행거리 400km.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은 획기적으로 짧고 주행거리는 더 깁니다. 이런 수소 전기차가 오는 11월 울산에서 택시로 첫 선을 보입니다. 현대차는 수소 택시 10대를 우선 투입한 뒤 2018년까지 광역시에서 모두 100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는 올 연말 15대로 카쉐어링을 시작합니다. 택시를 통해서 저희가 진짜 이 차가 일반 실생활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소 전기차는 주행 때 미세먼지를 빨아들여 물과 함께 배출합니다. 1km를 달리면 외부 미세먼지를 최대 20mg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CO2나 각종 배출가스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온 친환경 차량 중에서는 가장 현실화에 근접한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충전소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연구용 수소 충전기 10기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는 울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충전소를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 3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15주년을 맞아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크고 작은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면서 불안과 공포는 여전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6분. 납치된 항공기가 월드트레이드 센터에 정면 충돌합니다. 한 번의 충돌이 더 이어지고 건물은 주저앉고 맙니다. 15년 전 9.11 테러로 숨진 2,983명을 기리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애도합니다. Frank,
Thomas Aquilino. Patrick Michael Arañas. 아직도 테러의 순간이 바로 어제 일 같기만 합니다. My husband was an astrophysicist, and I used to call him my star polisher. 또 다른 테러 목표였던 워싱턴 DC 국방부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 테러에 굴하지 않는 미국을 강조했습니다. For we know that our diversity, our patchwork heritage is not a weakness. It is still and always will be one of our greatest strengths. 하지만 현재 미국인들의 테러 공포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9.11 테러를 생각하면 두렵다는 응답이 35%로 2011년 30%보다 늘어났습니다. 특히 IS 테러가 유럽까지 위협하면서 일상화된 공포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중국 장시성의 오래된 다리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현지 시간 11일 철거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인부 8명이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5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3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미들턴 왕세 손비 앞에서 운전 실력을 뽐냅니다. 가족 행사로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여왕은 손자 며느리를 태우고 직접 운전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차 대전에 트럭 운전병으로 참전하기도 했던 여왕은 90살의 고령에도 종종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커다란 물탱크에 빠진 아기 코끼리가 올라오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다리가 짧아 쉽지 않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물을 마시려다가 그만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겨우 구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카탈루냐주 시민 50여만 명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Per mi i a més crec que aconseguirem el que tothom desitgem, la independència. Tenim que seguir lluitant. 카탈루냐주는 300년 전 스페인에 합병됐지만 문화, 역사, 언어가 달라 꾸준히 분리 독립을 요구해왔습니다. 주의회가 분리 독립 결의안도 통과시켰지만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탈루냐 주민은 매년 9월 11일 스페인 합병일 날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지진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5.8의 지진이 8시 30분 조금 넘어서 발생해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진이 처음 발생한 시각은 오후 7시 44분이었습니다. 지진은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는 리히터 규모 5.1의 강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조금 전인 8시 30분 이후에도 초기 진앙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5.8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서울의 TV조선 보도본부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진은 전국에서 느낄 정도의 강도였고 건물이 휘청할 정도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20초 동안 건물이 심하게 흔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진이 발생하자 울산과 경주 지역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부산과 경주 등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전화 연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진 발생으로 인해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해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KTX 열차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정지했고 일부는 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주변에서는 원전도 배치돼 있는 상황이지만 한수원 측은 현재 원전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이번 지진은 바다가 아닌 내륙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특이한데요. 네, 또 내륙에서 발생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 감지가 될 정도였는데요. 특히 SNS도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북 경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녁 7시 40분쯤 일어난 규모 5.1의 지진뿐 아니라 1시간 후에 이어진 2차 지진도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과 여의도, 강남 등에선 진동을 느껴 놀랐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 SNS 등을 통해 지진 상황을 속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전화나 통신, 또 카카오톡 등이 불통이어서 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관련 신고가 13,000여 건 가까이 접수됐으며 아직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소도 정상 가동 중이고 공황 피해도 없다고 국민안전처는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조금 후인 밤 9시 20분쯤 지진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정세입니다. 네, 지진과 관련한 상황 알아보기 위해 지금 박상현 기자 긴급히 지금 나와 있는데요. 박 기자, 일단 제일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추가 지진 가능성 이거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지질연구소에서도 밝히는 게 오늘 지진이 여진이 한번 발생한 이후에도 또 작은 여진들이 지금 10여 차례 이상 계속 흔들림이 발생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륙 쪽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역대 최고고 그만큼 이제 피해도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5.8이라고 하면은 내륙에서는 가장 이제까지 역대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지진 중에 가장 큰 지진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남은 여진은 1시간에 한 번씩 벌어진 여진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접수가 만여 건이 된다고. 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여기저기에 이제 1199 경찰서에도 지금 전화가 오고 있고 이게 국민안전처에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현재 재난 문자가 지금 발송이 안 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저희도 문자가 안 왔어요.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재난 문자가 여러 번 발생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맞아요. 국민안전처가 서버를 세종시로 옮기면서 발생이 되는 경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도 현재 그쪽 지역에서는 재난 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시민들이 전화가 안 되고 지금 메신저도 거의 불통인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현재 좀 더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주라서 경주하고 그쪽 동해안 또 해안에는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상한 게 좀 감지된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지진 발생한 곳이 경북 경주의 내남초등학교라는 곳 인근인데 내륙에서 발생했는데 그 근처에 보면 이제 월성과 한울 두 개의 원전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지금 한수원 측에서는 5.8의 여진 이후에도 원전 가동은 계속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KTX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운행을 하다가 일시로 중단을 시켰고 일부는 지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여진이 느껴지면서 이제 지하철에 탔던 승객들이 저희 보도본부에 제보를 해서 지하철에 계속 있어도 되는 거냐. 얼마 전 영화 터널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지하철에서도 불안감을 지금 계속 느끼는 제보 전화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원전 같은 경우는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한수원 측에서는 이제 원전은 어느 정도의 내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진은 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또 원전이 꺼질 경우에도 이제 그거에 대한 전력 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단순히 따졌을 때는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이기 때문에 한수원 측에서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 기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또 여진 가능성이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해야 될 수칙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보통 국민안전처에서 내놓는 거는 이제 여진 아까도 같은 경우도 이제 대구나 이제 경주 지역에서 여진이 발생하니까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일단 대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은 건물에 이제 붕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가 한 20여 초 동안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흔들리다 보면은 이제 지축이 약해지면은 붕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대신 높은 빌딩가 주변은 피해야 되고 낮은 곳이나 그리고 지금 각 지역마다 이제 저희 민방위 훈련 때도 항상 하지만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대피소를 찾는 것도 지금 현재 여진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그런데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도 했습니다만 이 대피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는 길목도 다 막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난 문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처의 재난 문자나 이제 각 이제 시 지자체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도 일단 부산 지역과 경주 그쪽 지역에서는 현재 먹통인 상태고 연결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달을 못하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다 출근을 해서 각 지역에 빨리 알려서 올바른 대피를 시키는 것이 또 다른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TV조선에서도 여러 차례 일본에서 지진이 날 때마다 저희가 보도한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걸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민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국민들에게 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전에 월성 이제 원자로가 들어설 때도 이제 네. 원자로 그 지역 경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 근처 해안에는 지질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너지면은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한수원이 이러한 지진 상황에서 일단은 원전 가동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운영 중이지만 예. 앞으로 추가적인 거는 봐야겠죠. 국민들의 불안감은 지금 극도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의 타당성 있는 설득이 정부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밤 9시 20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분 후에 기상청에서 곧 지진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도 불통이고 SNS도 지금 불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카카오톡 측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는다고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요즘 워낙 메신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서로 간에 지진에서 어떻게 된 건지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중단이 돼버리니까 안 되고 또 그 이후에 전화까지도 중단이 되다 보니까 현재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지진과 관련해서 특보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가 좀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 홍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홍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두 차례 지진이 있었는데 또 앞으로 여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같은데 홍 교수님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규모가 이 두 번째 지진 같은 경우는 5.8 혹은 5.9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여진을 동반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하. 예,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진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제 본진에 비해서는 규모가 뭐 1이나 2 정도 낮은 수치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규모 3이나 4가 넘는 지진들이 충분히 발생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규모 네, 교수님 5.대 여기서 지진- 잠시만 예. 정리를 하면 앞으로도 그러면은 여진이 조금 규모는 낮지만 더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시죠? 네. 예.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규모 5점대 지진이 또 연거푸 발생했다는 점이 또 다른 이제 주목할 점인데요. 규모 5점대 지진이 하나는 전진이고 하나는 이제 본진처럼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이 단층대가 지금 현재 어떤 단층대인지 정확하게 아직은 판단이 되진 않지만 이 단층대에 굉장히 큰 힘이 그동안에 쌓여 있었음을 의미를 하고 이 단층대가 굉장히 큰 규모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 본진에 의해서 또 다른 힘이 인접 단층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진을 대비하려면 지금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일단은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현재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건물 밖에 있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두 차례 지진에 의해서 특히 진앙지 인근에서는 두 차례 지진에 의해서 굉장히 건물에 큰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여진이라던가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바로 그 진앙지 주변에서는 이 건물이 지금까지 붕괴되지 않았더라도 붕괴되거나 파손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 밖에서 안전하게 대피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국민안전처나 이쪽에서는 어떠한 행동 요령도 나오질 사실 않고 있는데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잠시 밖으로 뭔가 지금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지금 더 훨씬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큰 지진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봤을 때 발생한 지진의 최대 규모를 보자면은 규모 6이 넘는 지진들도 몇 차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 있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여진들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에서 2차례 지진이 났는데 이것이 서울 쪽이나 좀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진은 이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단층대 끝단에 위치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응력이 많이 쌓여서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하게 되거나 예. 아니면은 이 큰 지진에 의해서 인접한 단층의 활성도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진이라고 할 때는 그 주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다 더 큰 지진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은 먼 거리에 떨어진 지진도 활성화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번 지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5.8로서 이 서울이라든가 그보다 먼 거리에 있는 단층대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다소간의 낮은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지질 특성이 굉장히 딱딱한 땅으로서 이 지진파가 많이 감쇄하지 않은 상태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보다 먼 거리에 있는 단층들도 이번 지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도 같이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자, 홍 교수님,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하철을 만약에 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어떤 면에서 이제 국민 불안으로 연결될까 봐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예. 일단 이제 진앙지 주변이라면 진앙지 주변에는 이제 경주 이론이니까 사실 지하철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부산 이론 등에 이제 지하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물론 이제 부산까지 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 터널이 붕괴된다든가 이런 것을 상상하기로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에 의해서 부산에서 영향을 받기로는요. 예. 이제 하지만 가급적이면 건물이라든가 어떤 밀폐된 곳은 피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울산시청의 김병걸 재난관리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울산입니다. 자, 울산에 지금 재난 문자나 아니면 재난 그 고지가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바로 재난 문자를 국민안전처부터 수신을 다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그 시 자체 경보 방송을 통해서 전 시민들한테 그 경보 방송을 해가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금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전 직원이 비상 대기 중이고요. 예. 재대책본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지휘하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군에도 지금 전 직원을 비상 소집토록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고 피해 상황을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지에서 들어온 뭐 피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 뭐 좀 이런 얘기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피해 상황 지금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그 원전이라든지 지금 석유화학 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쪽에서도 네. 지금 피해 상황 접수된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 직원이 지금 비상 근무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확인 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화가 너무 폭주해서 예. 지금 현재 연락이 제대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악하는데 지금 에러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추가 지진 가능성, 그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추가 여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통보받은 사항은 없고요.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기상청이라든지 국민안전처하고 긴밀히 지금 연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자, 지금 경주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상당히 좀 혼란 상태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을 직접 연결해서 현지 상황 어떤지 자세히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시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네, 지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서울에서 저희가 방송을 할 때도 그 여진을 느껴서 잠시 좀 현기증이 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가장 궁금한 거는 이건데요. 추가 지진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대피를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이제 시청에 나와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조치를 지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교량이나 시설물들, 그 다중 집합 시설물들 이런 것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금 지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보고로는 아직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어서 예.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7시 40 몇 분하고 8시 30 몇 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왔는데 두 번째 올 때는 굉장히 심하게 더 많이 떨렸거든요. 그것도 시간도 처음 올 때보다 한 2배 정도 더 길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여의치 않겠다. 제 시청세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7층에서 굉장히 많이 떨렸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시의 그 안내 방송이나 그 각종 문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고층에 있는 경우에는 당분간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나와 계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해드리라고 지금 좀 전에 지시를 했고요. 예. 시청뿐만 아니라 구군청 공무원들도 비상 소집해서 그 주변에 혹시 오래된 건물들 혹시 붕괴 위험이 있지는 않은지 전부 순찰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여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각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통보를 받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통보받은 건 없고 국민안전처나 기상청하고 우리 관계 담당자들이 지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울산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울산의 공공기관 이주에 따라서 여기 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진이라든지 해일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아주 최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립기관인데. 예. 좀 전에 원장님하고 통화해봤더니 아직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자기들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조금 아이간 대피를 하는 쪽으로 권하는 게 당분간은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계속 이제 오늘 밤을 꼬박 세우면서 예. 비상대기하면서 자, 그러면 유사 김 상황이 시장님.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황을 지금 종합하면 어떤 여진이 또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고층 건물에 있는 분들은 일단 밖으로 나와서 대피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이 말씀을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예, 우선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진과 관련해서 지금 긴급 특보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진석 기자 지금 나와 있는데 같이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상황이 보면은 전문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기현 울산시장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진이 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뭔가 국민안전처에서 빨리 행동 요령을 이건 좀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받고 있는 모든 안내들이 흔히 예전부터 딱딱한 교과서에 있는 낮은 곳으로 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조심해라. 대피소로 가라. 거의 이 부분에 그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런 흔들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안내 문자가 제대로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착은 했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도착을 했고 또 일부 지역은 지금 도착 안 하고 이 부분마저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이게 시차가 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제때 전파가 과연 됐는가. 이 부분부터가 문제인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해보면 피해 상황이 접수된 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 접수가 꽤 있는 걸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흔히 저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형 붕괴라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부산, 울산, 경주 이쪽에 지금 취재팀이 나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얘기가 유리창이 깨지고 그다음에 건물 이제 슈퍼마켓이나 매대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또 깨지고 무너지고 작은 것들은 지금 있어요. 하지만 교량 붕괴라든가 건물 붕괴 이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피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예전에 부산, 울산 쪽에서 가스 냄새가 나고 지진 이후에 그래요? 사람들이 오리무중으로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때 괴담이 떠돌았었죠. 그렇죠. 개미들도 출현했다. 괴담이 떠돌았는데 이번에도 지진이 그런 여파로 가지 않을까. 과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가스 배관에서 누출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까지 지금 되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박세영 기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도 뭐가 지금 문제이고 또 앞으로 어떤 여진이 더 발생할지 이걸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국민안전처에 대해서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잘 돼 있다. 숱하게 이런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막상 지진이 발생하고 나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서 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네. 부산하고 울산, 창원이 진도 4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이번 기상청의 그 발표가 있는데 기상청의 발표 상황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 그 경주 지역하고 경주 남남석 쪽으로 보는 바와 같이 본지는 5.8 되어 있고 표시되어 있고요. 전지는 5.1로 지금 현재 두 지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로부터 약 9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실제 그 기상청에서 1978년도부터 지진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5.8이 가장 큰 지진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진인 5.1이 5번째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위까지 보면 홍도의 4.9까지 해서 가장 큰 지진이 오늘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앞쪽에는 그 본진은 규모 5.8 지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진인 5.1 지진이 되겠습니다. 실제 파형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의 전국에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요. 서울에도 많은 사람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서는 전국에 다 흔드는 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얼마만큼 느꼈는지 그걸 나타내는 계기 진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진도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진도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시는 5.8에서 경주라든지 대구 지역이 그 주황색이 그 진도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지진은 이와 같이 전국이 흔들리는 정도고요. 그 다음 그 우측에 보시는 5.1의 전진은 이와 같이 조금 더 작은 그 규모로서 진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건물이 얼마만큼 떨렸는지 흔들렸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최근 그 10년간 경북 지역에서 지진 발생한 횟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 2016년 9월 10일까지 7회가 발생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총 62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2.0에서 3.0이 5.4 정도, 3.0에서 4.0이 7 정도, 그리고 4.5에서 5.0이 1회 정도, 5.0 이상이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회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규모별 발생 현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 2.3에서 3.0 사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5.0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늘 특이하게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생 현황을 마치고요. 지금 현재까지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은 2.0에서 3.0 사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자는 한 명의 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근 진영가 62회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오늘 두 개 합쳐가지고 아직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까지입니다. 5.0 이상이기 때문에 5.2라고 지금 5.8이 두 회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건 첨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헬리스 이종훈 기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119에 전화 오는 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 그 119에 접수된 걸 가지고 지금 파악한 겁니다. 저희도 그 119를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직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부상인지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7월달에 이제 울산 앞바다에 지진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쪽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나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정이 가능한데 지금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단층면 해가 있습니다. 단층면 해가 앞으로 지금 계속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단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앞으로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 장현진 기자. 지금 그러면 5.0 이상 지진이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5.8이 컸기 때문에 이보다 큰 지진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측은. 그렇지만 이번 5.8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8년 이후에 최대였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큰 지진은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신장애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진이 흔들리면서 그 통신 케이블을 건드리거나 빠지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통신 회사에서 앞으로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통신 케이블인가를 물어봐야지. 무슨 통신 케이블? 그러니까 지금 통신이 우리 휴대폰이 좀 마비되는 거죠. 자, 기상청의 지금 긴급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크게 4가지로 지금 요약됩니다. 첫 번째 하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1978년 이래 가장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지진 해일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 네 번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여진이 또 어떤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높은 건물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뉴스를 들으시면 밖에 나가 계시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높은 고층 건물에는 가급적 머물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고니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강원도에서도 이번에 지진이 감지가 됐는데 강원도의 이승훈 기자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전해주시죠.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강원도에서도 지진이 감지됐다는 신고 접수가 잇따랐습니다. 최초 신고는 지진 발생 20초 후에 접수됐습니다. 이어 춘천과 원주, 영동 지역에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동해안 지역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춘천의 한 시민은 침대가 흔들리고 커튼이 움직여 10여 초 동안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고, 강릉의 한 시민은 본일부로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진동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오늘 오후 7시 44분쯤 경북 경주시 남서쪽 9km 지점에서 5.1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이어 8시 32분쯤 경북 경주시 남서쪽 8km 지점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또 한 번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석 기자, 예. 지금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여진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안 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지진이 나고 예. 일본에서 나고 칠레에서 나고 날 때마다 저희가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일례로 지난 4월에 저희가 서울 쪽에 취재를 한번 했습니다. 예. 서울 쪽에 취재를 했더니 서울의 전체 건물 28만 7천 동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내진 설계가 된 부분이 26%, 7만 5천 동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4곳 가운데 3곳이 지진에 무방비인 상태인 거죠. 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15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교량들이 문제인데요. 예. 이때는 이제 내진 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전에 예.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항도 사실은 좀 상황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공항이 또 의외로 허점이 있었습니다. 예.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이제 국토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포함됐는데 전국의 14개 공항 가운데 14개 공항에 시설물 117개가 있었는데요. 예. 이 가운데 39.3%, 46곳의 시설물이 공항 시설물이 안전에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 기자, 지금 보면은 상황 자체가 먼저 하나 이제 지진 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일단 이건 아주 상당히 뭔가 좀 다행스러운 이제 그런 소식인데, 그래서 지금 교통은 비행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뜨고 있다는 거죠? 네, 공항 자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KTX 같은 경우는 경주 지역에서는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멈춰서 있고 나머지 부분 이제 근처 지역, 부산까지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서행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좀 특이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여진이 5.8의 여진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에 생겼던 원진보다도 좀 더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게 좀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기상청에서 얘기했듯이 기상청에서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서 추가 여진이 계속해서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국민들의 안전에 주의를 좀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부산 시민의 인터뷰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생생하게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리가 호들 힘이 쫙 풀리고 우리 태풍이 불어도 우리 간판에 안 흔들리는데 이게 뭐 지금 뭐 흔들리고 난리 났어요. 손님들도 밖으로 나오고. 예. 그래 이런 거 뭐 기분이 안 좋네. 오늘 때 뭐 잠도 못 자겠네. 잘못하면. 막 흔들렸어요. 막 흔들리고 아들도 막 뜻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랬습니까? 한 10초에서 15초. 우리 저기 아파트에 있는 사람 다 나와 있어요.
갑자기 누구신데 갑자기 쿵 소리 나면서 텔레비가 많이 흔들리면서 지금 우리 너무 겁이 나갖고 아들 데리고 지금 5층에 사는데 다 내려왔거든요. 너무 겁이 나서. 뭐 기간이 뭐 어떻게? 한 20초 정도 계속 움직였어요. 아 자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한 시간 지났나 또 한 번 더 움직이더라고요. 더 심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놀래갖고 이래야 안 되겠다 해갖고 다 5층에서 다 내려왔답니다 지금. 강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테레비가 이 시간 완전 넘어질랑 말랑했다니까요. 테레비가 에어컨도 이게 흔들리고 그 선풍기가 가만 시간 완전 자빠지려고 넘어지려고 자꾸 흔들리고 그랬다니까요. 네, 지금 부산 지역 시민들의 그런 놀란 표정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상당히 심각했던 거를 지금 알 수 있는데, 자, 박 기자, 지금 이게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과 저는 이쪽에 대한 상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연결돼 있다, 관련이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말씀하신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3.11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에 이제 그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에서 이게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완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서로 좌우 지금 일단 현재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의 단층이 좌우로 맞물려 있는데 이게 이제 풀리면서 흔들림이 결국 우리나라 쪽으로 전해져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이제서야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럼 이게 이제 그 대지진의 여파라면은 또 우리나라에서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일단 그렇다는 학설을 제기하는 지금 이제 학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이게 만약에 정말 현실이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은 이제까지 말했던 것처럼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일단은 뭐 대다수의 전문가들 일단은 그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은 안정성을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더 그 부분 역시 기상청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불안감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가 계속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민안전처 국민안전 책임져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민안전처 지금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렇게 보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먹통됐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안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먹통됐고요.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버렸어요?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잡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접속을 했는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정보를 얻고 싶어하죠. 국민안전처 들어갔습니다. 먹통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불감한지 보여주는 거네요.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기상청의 실무자가 아니라 최소한 국민안전처 장관이라든가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좀 나와서 이런 상황을 좀 진정시키거나 아니면 행동강령이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행동강령을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홍태경 교수를 인용을 해서 알려주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 나서서 전문가가 없다. 누가 아무도 컨트롤 없다 이런 상황이죠. 유치원 때 배운 상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X는 멈춘 상태인데 원전 상태는 지금 괜찮습니까? 원전은 일단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에 있는 LNG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일단 그 4기가 일단은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혹시 뭐 울산 지역에서 지진이 일단 진앙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첫 번째 조치가 나온 거군요. 그 부분 첫 번째 나왔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계자들이 원인을 찾고 있고 아직까지도 간헐적으로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국민안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구기상청에서는 근데 더 강한 지진이 올 것이다라고 또 다시 예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더 강한 지진이 올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올 것이다가 아니라. 또 방금 전 기상청 발표에서는 더 강한 지진은 또 없을 것이다라는 근데 지금 대구기상청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혼돈이 있는 것, 더 강한 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국민안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대로 홈페이지가 먹통이고 재난 문자가 저희 이제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취재 기자들한테도 재난 문자가 도착을 못했다고 지금 현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5.8의 강진이 지금 발생한 지 지금 시각이 보면은 거의 지금 1시간이 좀 지났는데
자, 그 여파로 또 1시간이 지난 후에 또 올 가능성, 이거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도 말을 밝혔듯이 예. 여진은 이 정도 강하게 왔기 때문에 여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안전처가 조금 전에 국민행동요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지금 나왔습니까, 이제? 발표를 했는데 홈페이지상에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데 저희가 이제 되는 홈페이지에 찾아서 찾아본 건데 네.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해야 되고 예. 뭐 손이나 가방, 방석 등으로 일단 머리를 보호해서 예. 카물이 떨어지는 걸 막아야 한다. 네. 그리고 문을 열고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나 전기를 차단시켜서 화재를 막아야 되고 예. 그리고 유리창이나 간판에 낙하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서둘러서 밖으로 나가면 좀 위험하다. 예. 그리고 큰 진동이 멈춘 후에 공원이나 공터로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면은 그걸 좀 금지돼 엘리베이터 사용을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네. 항상 말했던 부분인데 화재가 나거나 어떤 엘리베이터는 전기로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전력이 차단되면 그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하상가는 비교적 안전하고 전철은 정차 시 서둘러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 예. 아까 저희 홍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 좀 상반되는 부분도 있다는 게 네. 이게 언제 만든 매뉴얼인지는 정확히 행동 요령은 모르겠지만 좀 예. 국민들은 그러니까 최대한 좀 안전지대로 일단은 대피하시는 것이 네. 가장 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지금 얘기가 좀 주의 깊게 또 봐야 될 게 항상 이 출구를 확보 좀 해두고 그리고 가스하고 전기 이게 항상 이제 화재로 네. 또 많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차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석 기자, 네. 지금 무엇보다 좀 다행인 게 어쨌든 큰 피해는 아직까지 좀 접수된 게 없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울산에서 화력 4호기는 일단 가동을 정지해서 혹시나 있을 그런 상황에는 지금 원전이나 이쪽은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안전이죠. 예방이고 네. 사고가 난 이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까도 초창기에 나왔지만 KTX가 서행을 하고 또 일부 위험한 구간에서는 또 운행도 멈추고 예. 모든 것이 사전에 예방, 만에 하나 이미 사고가 나면 재해는 말 그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재해니까요. 네. 모든 것에 예방을 하고 네. 안전 조치에 따라서 예방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예.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뉴스쇼 파는 뉴스 중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긴급 특보 형태로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지진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상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즉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뉴스쇼 판 특보로 진행됐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